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헤르만 헤세의 나로 존재하는 법의 일부 발췌한 글을 함께 살펴보며 그 속에 담긴 노인의 지혜, 젊은 날의 반항과 고독, 그리고 인간 본연의 자아에 대해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회고록을 넘어 한 인간이 겪은 내면의 갈등과 성장, 그리고 세상과의 소통 방식에 대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먼저 글의 초반부에서는 한 소년이 할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에 담긴 두려움과 긴장이 섬세하게 묘사됩니다. 차가운 외부와 엄숙한 서재, 수백 권의 책들이 자리한 그 공간은 질서와 청결, 그리고 사회적 규범이 강하게 작용하는 세계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할아버지의 미소와 약간의 장난기가 드러나는 순간, 소년은 자신이 단순히 죄와 벌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와 조롱, 그리고 인내가 어우러진 지혜로운 만남의 대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대목은 인간 관계에서 권위와 사랑, 엄격함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복잡한 감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헤세 자신이 경험한 극한의 방황과 자아 해방의 과정을 통해 당시 청소년들이 겪는 정체성 위기와 사회의 제약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신학교를 뛰쳐나와 숲속을 헤매고 차가운 밤을 견뎌내며 가족과 사회로부터 낙인 찍힌 채 겪어야 했던 아픔과 외로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헤세의 내면에서는 자신을 억압하는 외부의 규범에 대한 반항과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고독과 불안을 예리하게 통찰하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또한 게니라이즈라는 단어를 통해 당시 젊은이들이 사회의 틀을 벗어나 자유로운 영혼으로 자신을 표현하고자 했던 열망이 드러납니다. 이는 단순한 반항이 아닌 인간이 본연의 개성과 창조성을 발휘하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글 속에는 이러한 자유에 대한 갈망이 부모와 교사, 사회의 권위와 맞서 싸우는 한편의 서사시처럼 펼쳐집니다. 특히 수영 선수가 되어볼까라는 부분에서는 물리적 한계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려는 인간의 도전 정신이 상징적으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수영은 단순한 스포츠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인생의 역경을 헤쳐나가는 하나의 은유로 작용합니다. 글은 이렇게 인간이 자연의 법칙과 사회의 규범 사이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재정의하고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는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냅니다. 더불어 우리와 똑같은 것, 개성, 비폭력, 안개 속에서와 같은 제목들이 암시하듯 이 작품은 인간 존재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적으로 탐구합니다. 인간은 타인과 다르면서도 동시에 모두가 공통된 근원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고독과 슬픔, 때로는 분노와 허탈함까지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헤세는 이러한 내면의 복잡한 감정들을 철학적 성찰과 함께 유머, 아이러니, 그리고 때로는 절망의 기색으로 녹여내며 독자들에게 자기 자신과의 대면을 권유합니다. 또한 작품 전반에 흐르는 언어의 리듬과 상징적 이미지들은 단순한 서술을 넘어 시적 감동을 선사합니다. 책장, 해가 비추는 서재, 그리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고요함은 우리 각자가 잊고 지낸 내면의 소리와 꿈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이는 오늘날 개인주의와 사회적 통제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위로와 도전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럼 나로 존재하는 법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인의 지혜, 놀림, 장난기. 할아버지에 관한 가장 생생하고 소중한 추억은 이것이다. 당시 나는 15살도 채 안 된 나이로 마을브론 신학교에 다녔다. 그 학교는 수도에 들어가거나 학문을 하거나 성직자가 되거나 슈바벤 지방의 문단에 등용되기 위한 사다리의 가장 아래 칸에 해당하는 과정이었다. 그런데 그때 내 학창 시절에 가장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고, 나는 속죄할 수 없고 이해받을 수 없는 죄를, 나와 나의 존경스러운 가족들에게 치욕을 쌓아올리는 죄를 저지른 상태였다. 즉, 학교를 뛰쳐나가 온종일 숲을 헤매었고 경찰에 신고되었으며 섭씨 10도 남짓의 차가운 기온의 야외에서 밤을 지새우는 바람에 거의 죽을 뻔한 뒤 병실과 학교, 골방에 감금되어 있다가 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온 참이었다. 신학교에서는 아직 최종적으로 퇴학 처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나의 학업은 구제불능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죄인이자 적으로 취급당하는 것,
즉 가까운 친척들로부터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것보다 얘가 무슨 끔찍한 전염병에 걸리기라도 한 듯 사람들이 당황하고 조심스런 태도로 나를 슬슬 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끔찍했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해야 했던 첫 번째 의무로서 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렵게 느껴졌던 것은 바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러나 동시에 너무나 두렵게 느껴지는 할아버지를 찾아뵙는 일이었다. 나는 부모님이 이 방문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들이 존경하는 어른에게 제발 내 마음을 좀 속속들이 떠봐달라고, 그리고 내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크고 후유증이 남는 것인지를 좀 분명히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걸 말이다. 할아버지에게로 가는 길, 그의 사랑스런 고택으로 들어가 대단을 올라 높은 곳에 위치한 해가 잘 드는 그의 서재로 가는 길은 흡사 죄인이 재판관 앞으로 가는 길이나 다름없었다. 현관에서 이어지는 커다란 앞방에는 늘 그렇듯 수백, 수천 권의 책들이 꽂혀 있었다. 그때 이미 나는 그 책들에 어마어마하게 끌렸고 나중에 그중 많은 책을 읽게 될 것이었다. 방은 어스름하고 정막이 흘렀다. 단 하나뿐인 창을 통해 뒷집의 벽이 보였다. 햇살을 받아 밝게 빛나는 벽에는 다락방 창문이 나 있었고 창문 위에는 작달막한 도르래 바퀴가 비스듬히 힘겹게 매달려 있었다. 뗄나무를 위층으로 들어올리는 장치였다. 할아버지 집의 모든 것이 내 마음을 짓눌렀다. 책장 맨 아래 칸에 칙칙하고 엄숙하게 큰 판형의 책도, 길게 주르륵 꽂힌 잡지들의 빛바랜 제목들이 보여주는 정확한 간격도, 가죽 재본한 책이 반사하는 은은한 금빛도, 이 모두가 이런 운명의 시간에 초현실적이고 함축적으로 나를 압박해왔다. 모든 것이 이곳은 질서와 청결, 합법의 세계임을 말해주었다. 이 세계에서 멀어져 스스로 헤매기 위해 나는 이미 첫 번째 치명적인 행보를 저질렀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그런 행보를 해명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성소로 들어갔다. 할아버지 서재에선 시가 연기 냄새, 종이 냄새, 잉크 냄새가 났다. 여러 언어로 된 책, 잡지, 원고가 쌓인 책상에 햇살이 일렁였다. 내 맞은편으로 창문과 해를 등지고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햇살에 반짝이는 연기구름 속에서 낡은 장의자 위에 앉아 지필 작업을 하던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는 조용히 인사를 하며 손을 내밀어 할아버지와 악수를 했다. 신문당하고 판단당하고 책망당할 대비를 단단히 한 채로, 그때 하얀 구레나루 사이로 여러 나라 말을 할 줄 아는 할아버지의 입에 살짝 미소가 스치는 것이 보였다. 할아버지의 밝은 파란색 눈은 그보다 더 많이 웃고 있었다. 그러자 급격히 긴장이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잔뜩 겁을 집어먹었던 나는 이곳에서는 판단이나 처벌이 아닌 노인의 지혜와 인내심, 이해가 약간의 장난기와 놀림과 합해져 나를 기다린다는 것을 느꼈다. 그때 할아버지가 입을 열어 말했다. 그래, 헤르만 왔구나. 너 요즘 게니라이즈 같은 거 하고 다닌다며? 게니라이즈 지니어에스 지니 천재 레이즈 여행하는 단어의 합성어. 이것은 약 50년 전 퀴빙겐 대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일탈행위, 즉 만용과 반항, 절망을 품고 마구 휘젓고 돌아다니며 모험을 하던 특별한 행태를 일컫는 말이었다. 그리고 여러 해 뒤에 비로소 나는 알았다. 기독교인이자 학자로 유명했던 할아버지도 한때 위험한 분위기에 휩쓸려 그런 게니라이즈를 한 적이 있다는 걸 말이다. 모든 일이 나의 최선을 위한 것. 헤르만 헤세는 1892년 14살의 나이에 마울브론의 신학교에서 뛰쳐나왔고 3개월 뒤에 자살 시도를 했다. 그에게서 고집의 마귀를 몰아내려는 부모님, 친분이 있는 신학자들의 노력이 헛수고로 끝난 뒤 헤세는 1892년 6월 말에 램스탈의 슈테텐 정신병원에 보내졌다. 3개월간 그곳에 머물며 막 15이 된 헤르만 헤세는 부모님께 여러 번 편지를 썼다. 어떤 형태로건 외부에서 자신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려 하는 명령들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 작가들의 서간 문학과 맥을 같이 하는 편지들이다. 1892년 9월 11일 슈테텐. 모든 싸움질은 대개 당사자는 공감을 바라는데 실상은 완전히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부모님은 내가 병원에서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하고 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라고 보시겠죠. 하지만 내 생각은 완전히 다르답니다. 그래서 난 차라리 아예 생명을 송두리째 버려버리거나
아니면 기왕 사는 것 좀 사는 것답게 살고 싶어요. 아버지는 슈테텐이 최고의 장소라고 말해요. 내가 여기 갇혀 있으면 부모님이 나를 안전하게 떼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오, 맙소사 믿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차갑게 말하는 건 그렇게 해야 내가 기분 좋고 내 마음이 흡족해지기 때문이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영원한 봄을 잃어버려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향수병이에요. 그러나 칼프에 대한 향수병이 아니라 진실된 것에 대한 그리움이랍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이런 삶과 활동, 희망과 사랑이 그저 망상으로 보일 뿐이에요. 그저 감정으로 보일 뿐. 투르게네프의 말처럼 안개일 뿐이에요. 몇 달 전에 지금 나의 삶을 상상해봤더라면 이런 삶을 불가능한 악몽쯤으로 여겼을 거예요. 차갑고 반쯤은 현학적이고 반쯤은 세상 물정의 밝은 목사님과 그의 설교들, 개념 없는 간호인들, 혐오스런 얼굴과 매너를 가진 환자들 등등. 정말 죄다 싫어요. 이곳은 젊은이에게 이 세상에 산다는 게 정말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려고 존재하는 것만 같아요. 난 늘 좋은 음악이나 좋은 시 같은 것을 좋아했는데 여기에 그런 것들은 흔적도 없어요. 그냥 벌거벗은 칠흑같이 깜깜한 산문뿐이죠. 내가 만약 여기서 자랐더라면 달랐을 거예요. 고치에서 빠져나온 나비처럼 훗날의 태양을 즐거워할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나는 이미 태양을 알아요. 나를 이곳에 가두는 것은 이미 고치를 빠져나온 나비를 다시 가두고 있는 형국이에요. 하지만 이런 말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슈테텐에 있지 않고 칼프에 있는데요. 그리고 나는 칼프에 있지 않고 슈테텐에 있고요. 부모님은 나와는 다른 공기를 호흡하고 있어요. 슈테텐의 헤르만은 부모님에게 낯설 거예요. 부모님의 아들이 아니랍니다. 난 정원 일이 싫어요. 여기에 머물게 된 이래로 나는 처음에 몇 번 정도 정원에 나갔어요. 매일 가야 했는데도 말이에요. 나의 아버지가 나를 슈테텐에 보낸 건 이를 부려먹을 수가 없어서다라고 해버리면 끝이에요. 다만 다른 곳에 갈 수는 없기에 정원에 앉아 나 자신이 불쌍해서 눈물 지어요. 속으로 감독관을 비웃으면서 말이에요. 나는 감독관의 말을 듣지 않아요. 감독관이 내가 정원에서 일하지 않거나 리비우스를 공부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 내게 먹을 것을 거의 주지 않기도 해요. 방에 가둬버리겠다고 위협할 수도 있어요. 그러고도 남아요.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내가 그냥 당겨서 사용하면 되는 기계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억지로 기차에 앉혀 슈테텐으로 데려왔어요. 나는 이곳에 있고 세상을 성가시게 하지 않아요. 슈테텐은 세상 밖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나의 내 벽 안에서 나의 주인이에요. 나는 복종하지 않고 앞으로도 복종하지 않을 거예요. 감독관이 그것을 안다면 아마 험악하게 들이닥칠지도 몰라요. 나는 학대당할 거예요. 그래요. 그래도 그분들은 모든 것이 다 내게 가장 좋게 해주려는 것이라네요. 자연은 나를 부모님의 집, 가족을 위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부모님은 포자돈 카를로스에 나오는처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내가 너 외에 아무도 사랑하지 않게 된 이래로 넌 너무 불쌍해. 정말 얼마나 불쌍하게 되었는지 몰라. 나는 이런 말을 들을 만하지 않아요. 물론 나는 모든 사람처럼 나 스스로를 사랑해요. 그러나 내가 여기에 살 수 없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은 내가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미리감치 모든 이해를 불식시키려 하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결국 나는 한 가지 선택을 원하니까요. 부모님이 그렇게 말하면 난 부모님이 낯설게 느껴질 거예요. 나는 살 수 있고 해낼 수 있어요. 아버지가 부지기수로 우리가 너한테 좋게 해주려는 거 알지? 라고 말하는 게 내게 무슨 도움이 되나요? 그런 말은 하등에 쓸모가 없어요. 나는 여기 말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해요. 줄리어스의 말을 빌리자면 이래요. 내 마음은 철학을 찾아 헤맸고 상상은 자신의 꿈들을 내어보냈다. 내게 가장 뜨거운 꿈은 진실된 꿈이었다. 나는 정신의 법칙을 탐구한다. 그러나 그런 법칙들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는 걸 잊어버린다. 물질주의의 대담한 공격이 나의 창조를 무너뜨린다. 내가 너는 해야 한다 쇼 또는 너는 해야 할 것이다 쇼라고 말하면 물질주의는 너는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어쩌고저쩌고 해요. 그래요.
가장 물질주의적인 물질주의가 이곳에 있어요. 이곳에선 공기조차도 더 물질적인 것 같아요. 이곳에는 희망, 믿음이 없어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도 없어요. 어떤 이상도, 아름다운 것도, 미학적인 것도 없어요. 예술도 없고 감성도 없어요. 일과 먹거리를 넘어서는 모든 것은 이곳을 버티지 못해요. 약간이라도 고차원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의 윗사람보다 더 커다란 권력은 없고 외부의 명령 외에는 아무런 동기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곳에는 정신 스피릿이 없어요. 이곳에는 감각적으로 고상한 것이 전혀 없어요. 몇몇 귀족조차 이곳에 모인 감각 없는 프롤레타리아의 일부예요. 나는 물론 이곳 사람들과 정치를 논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그냥 일상적 대화, 사적 대화도 안 돼요. 환자들이 뭘 모르는 것처럼 보였고 지금도 어느 정도 그렇게 보인다고 하여 이런 가련한 사람들보다 고상한 척하는 건 2배로 위험해요. 서툰 모략을 실행할 수 없을 만큼 멍청한 사람은 드무니까요. 내가 이 편지를 쓰는 동안 나는 전혀 흥분해 있지 않습니다. 그건 내 간호인도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간호인은 이 편지에 대해 약간은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나는 이 편지에서 객관적이고 단도직입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자 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단지 인간으로서 묻고 싶어요. 내가 15살밖에 안 된다고 해도 나 역시 부모님과 독립적으로 어엿한 나의 견해가 있으니까요. 신경이 조금 약한 것 외에 상당히 건강한 젊은이를 정신박약자들과 간질 환자를 위한 의료시설에 집어넣는 것이 옳은가요? 그리하여 그 젊은이에게서 위압적으로 사랑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에 대한 믿음을 박탈하는 것이 옳은가요? 처음 슈테텐에서 돌아갔을 때 내가 다시금 살려고 애썼던 걸, 그리고 이제 상당히 치유된 지금 내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병들어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런 사람이 목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형국인데 그것이 더 나을까요? 부모님이 이런 내용을 읽으며 웃을지 경악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나로서는 너무나 진지하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적이긴 하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부모님이 보시기엔 뻔뻔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먼저 3번의 편지에서 행간에 담아 말씀드린 내용을 부모님은 아마 의도적으로 그냥 못 알아듣는 척하셨어요. 그래서 이 4번째 편지에서 나는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명확함이 편지를 쓸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 여기기 때문이죠. 부모님은 넌 책임지지 않아도 되지 않니라고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는 피해를 보고 있어요. 나는 그저 중간에 끼어 있으니 스스로 뭔가 도모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부모님은 경건한 사람들로서 이렇게 말해요. 아주 간단해. 우리는 부모고 넌 자녀야. 그것으로 끝이야. 우리가 좋다고 말하는 건 좋은 거고 그것이 자녀도 원하는 걸 거야. 하지만 나는 나의 관점에서 말씀드려요. 나는 인간이고 슐러의 말 맞다나 인격이에요. 나를 배출한 것은 다만 자연조물주일 뿐. 그리고 자연은 나를 결코 나쁘게 대하지 않았어요. 나는 인간이고 자연 앞에서 보편적인 인권을 진지하고 거룩하게 요구해요. 아울러 특별한 인권도요. 이렇게 주장하고 싶네요. 우리의 본래적인 권리는 어떤 공로로 인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의 권리는 다만 자연에게서 와요. 자연이 그 권리를 갖도록 했어요. 내가 듣기에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는 자연으로부터 결코 정신박약자들과 간질환자들 사이에서 살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부모님은 미성년자의 의견이나 미성년자의 인권 따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저 단순한 이유에서 부모님의 의견만 내세울 뿐이죠.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나는 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나는 숙면을 취하고 있고 식욕도 충천하고 힘도 있어요. 두통과 구역질은 오래전에 사라졌어요. 정신노동은 거의 힘이 들지 않아요. 나는 마울브론에 있을 때보다 키가 4cm 더 컸고 몸무게도 16파운드 늘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이해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내 눈에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연달아 편지를 써요. 편지마다 같은 내용이 담겨 있고 또 편지마다 약간 다른 내용이 담겨 있지요. 여하튼 신경이 좀 예민하지만 그 밖에는 아주 건강하며 학교에도 다녔던 15살의 청소년에게 이 드넓은 세상에서 램스탈의 슈테텐 성 29번방 외에는 있을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내가 돈이 더 많거나
인간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술집을 드나들며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들을 너무나 좋아하는 부모의 사랑이 아들을 그리로 보내어 아들은 샤교 모임에서 멋진 오후를 보냈을 거예요. 이곳에서는 모든 이상, 모든 사랑이 모독당하고 오해받고 웃음거리가 돼요. 부모님은 내 인생이 아직 창창하다고 말해요. 물론이죠. 그러나 청소년기는 모든 것이 시작되는 기초예요. 아직 선악에 민감하죠. 하지만 나는 잊어버려요. 부모님은 다른 사람이라는 걸. 동상처럼 흠결이 없지만 동상처럼 죽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요. 부모님은 흠없는 유대인 니고데모처럼 진실되고 경건한 분들이에요. 부모님은 다른 소망, 다른 세계관, 다른 견해, 다른 이상을 가지고 계시고 다른 것에서 자신들의 만족을 찾아요. 그리고 이 생과 저 생의 다른 기대를 품고 계세요. 부모님은 기독교인이니까요. 그러나 난 그저 인간일 뿐. 나는 자연이 만들어 낸 불행한 소산이에요. 불행의 싹이 내 자신 안에 놓여 있어요. 나는 포자가 돈 카를로스에게 하듯이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착상은 유치했지만 신적으로 아름다웠지. 이런 꿈들은 지나갔다네. 나는 편지를 계속하지만 스스로도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내 내면을 들여다보신다면 이 깜깜한 굴 속을 빛의 점 단 하나가 지옥처럼 자결하며 타오르는 이 내면을 들여다보신다면 부모님은 내게 죽음을 빌어주고 죽음을 허락할 거예요. 내 앞에 리비우스가 놓여 있어요. 나는 그것을 공부해야 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리비우스를 사전과 함께 이 모든 정신병원, 볼, 칼프, 미래, 현재, 과거와 함께 불 속으로 던져넣고 나도 뛰어들고 싶어요. 나는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나 이 추운 가을에 돈도 없고 목적지도 없이 어디로 갈까요? 지방 경찰관들이 누비는 땅에서 어디로? 차라리 혁명이라도 일어나고 콜레라가 엄습하면 좋겠어요. 일반적인 불행이 만연한 속에서 소자는 조용히 죽을 수 있으니까요. 볼에서 나는 우선 웃는 것을 그리고 우는 것을 배웠어요. 슈테텐에서도 배운 게 있어요. 바로 욕하는 것. 그래요. 나는 이제 욕설과 저주를 퍼부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나 자신과 슈테텐의 저주를 퍼붓고 그 다음 일가 친척들, 혐오스런 꿈, 세상의 광기, 하나님, 행복과 불행을 저주하죠. 제게 편지를 쓰려거든 부디 부모님의 그리스도를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기서도 충분히 떠벌려지고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와 사랑, 하나님과 구원 등등의 말들이 모든 장소에 구석구석마다 쓰여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미움과 적대감이 가득하지요. 나는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영이, 유대인 예수의 영이 자신이 야기하는 일들을 본다면 눈물을 뚝뚝 흘릴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인간일 뿐이에요.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상과 현실적인 삶 사이의 괴리를 봐요. 하지만 나는 그 유대인 예수처럼 그렇게 인내심이 많지 않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께 1892년 9월 14일 슈테텐. 존경하는 아버지께 아버지가 무슨 부탁이든 들어주시려는 분위기를 내비치심으로 아버지께 7마르크 또는 그냥 권총 한 자루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나를 절망으로 몰아넣으신 뒤 아버지는 기꺼이 내가 이런 절망에서 벗어나기를 아버지가 나 같은 귀찮은 아들에게서 자유를 얻었으면 하실 거예요. 사실 나는 이미 6월에 되져버렸어야 했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쓰셨죠. 우리는 내가 슈테텐에 대해 험담을 한다고 너를 끔찍하게 비난하지는 않겠다. 이런 말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염세주의자에게 욕할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 돼요. 그것이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 권리이기 때문이죠. 아버지라는 단어는 참으로 기이한 말이에요. 나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내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버지가 내게 조언을 해줄 수 없을까요? 과거에는 도망치는 것이 쉬웠다죠. 지금은 티켓이나 증명서 없이 도망치는 것은 어려워요. 나는 15살이고 힘이 세어요. 무대 일을 도우며 살 수 있을까요? 샬 선생님과는 협의하고 싶지 않아요. 그 무정한 작자는 정말 혐오스러워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는
내게 가족을 허락하지 않아요. 아버지나 다른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예요. 나와 아버지의 관계는 점점 더 긴장이 팽팽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인간이 아니고 독실한 채 하는 신자라면, 내 모든 특성과 성향을 정반대로 바꾼다면 아버지와 사이가 좋을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나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고 그렇게 살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건 바로 아버지 책임입니다. 혜세 씨, 당신이 내게서 삶의 기쁨을 앗아가 버렸으니까요. 나는 사랑스런 헤름 안에서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을 미워하는 사람, 고아, 부모가 살아있는 고아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헤르만이라고 호칭하지 마세요. 그건 야비한 거짓말이니까요. 오늘 감독관을 2번 만났어요. 나는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요. 나는 이 불행이 결코 오래 계속되지 않기를 바라요. 단지 무정부주의자들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슈테텐 교도소에 수감된 H. 혜세. 제가 벌로 슈테텐에 있는 게 아니라죠. 나는 이 일에서 누가 정신박약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나저나 아버지가 간혹 슈테텐에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 1892년 11월 아버지는 헤르만을 칸슈타트의 김나지움에 들여보낸다. 헤르만은 그곳에서 1년 남짓 있다가 7학년 수료 자격시험을 치른 뒤 다시금 그곳을 떠난다. 헤르만의 아버지는 에슬링겐의 한 서적업자와 헤르만을 위해 고용계약을 맺는데 이 계약은 이틀 뒤에 무효가 된다. 헤르만 헤세가 서점 일을 포기하고 슈투트가르트로 달아났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슈투트가르트에 있던 헤르만을 집으로 데려온다. 다시금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뒤 헤르만 헤세는 부모님 집에 머무르며 아버지가 시키는 일들을 하고 1894년 봄에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쓴다. 불필요한 흥분을 피하기 위해 번거롭지만 글로 씁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두 사람은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으니까요. 우리 둘은 걸핏하면 핏대를 올렸죠. 견해와 원칙이 너무나 다르니까요. 자, 본론을 말씀드릴게요. 세미나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칸슈타트와 에슬링겐에서처럼요. 내가 늘 즉흥적으로 달아나버리는 것을 부모님은 병적으로 여겼죠. 물론 그런 행동은 옳은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나는 부모님이 내게 바라는 모든 것이 내키지가 않고 힘도 용기도 나지 않았어요. 나는 공부든 일이든 간에 전혀 흥미가 없는 걸 몇 시간 기계적으로 해야 할 때면 정말 진절머리가 나요. 나는 늘 자유시간을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데 썼어요. 부모님은 그걸 돈벌이가 되지 않는 기술이라는 식으로 말했지만 나는 이걸로 먹고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나는 결코 내 의도와 소망을 부모님께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늘 부모님의 의도와 원하는 바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점점 더 어긋나기만 했어요. 나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서점 일을 해봤어요. 이 일에 단 하나라도 애를 쓸 만한 마음에 드는 면이 있었다면 좀 더 의지력을 발휘했을 텐데. 하지만 정말 구역질이 났어요. 이제 결정이 필요해요. 나는 아버지가 슈테텐, 크리쇼나 같은 곳을 생각한다는 걸 알아요. 따라서 제 속마음을 털어놓을게요. 지금까지 부모님의 계획 중 하나도 잘 된 것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정신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정원사나 목수가 되기 전에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걸 한 번이라도 시도해보면 안 될까요? 나의 부탁은 이것이에요. 나는 아버지가 이런 면에서 정확한 걸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생활비를 벌어보고 싶어요. 처음에는 약간 친숙한 지역에서 시작해보려 해요. 칸스타트, 에슬링겐, 슈투트가르트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경찰에게 제출할 서류가 필요하고 처음에는 약간의 돈도 필요해요. 돈이 없이는 에슬링겐 같은 곳에 갈 수도 없거니와 첫날의 상황이 좋지 않으면 꼬박 굶어야 할 테니까요. 따라서 시작하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곧 약간의 돈벌이를 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따라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아버지께 최소한 상인이나 그와 비슷한 것이 되려면 1000마르크는 들 것 아니에요. 1000마르크 대신 내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길 부탁해요. 즉, 내가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도록 도와주시고 첫 출발을 위해 약간의 돈을 주세요. 그리고 속옷이나 구두 수선 같은 것은 당분간 아버지의 도움을 좀 받게 해주세요. 아버지는 나를 위해 돈을 많이 쓰셨어요. 나와 관련한
아버지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지출하신 거죠. 이제는 내게 한 번 기회를 주세요. 내 자신의 계획이 실용적 가치를 지니는지 한번 시험해 볼 수 있게끔 돈을 약간만 좀 지원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러고 나서 내 일이 잘 되면 더더욱 좋지 않나요? 잘 안 되면 내 소망이 가치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고 다시는 정신병원에 들어가지 않고 내 맘대로 하겠다고 고집 피우지 않을게요. 헤르만 또 다시 치료시설에 격리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16살이 된 헤르만이 1894년 초 15개월간 칼프의 탑식의 공장에 실습생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예측할 수 없고 속을 알 수 없으며 위험한 존재다. 자연이 창조한 그대로의 인간은 그러하다. 인간은 미지의 산들에서 발원하는 강이요 길도 질서도 없는 원시림이다. 원시림을 벌목하고 정리하여 강압적으로 제한하는 것처럼 학교는 자연 그대로의 인간을 깨뜨리고 정복하고 강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학교의 과제는 정부가 승인한 원칙에 따라 인간을 사회의 유용한 구성원으로 만들고 인간 속에서 적성을 일깨우는 것이다. 그런 다음 세심한 병영 훈련이 이렇게 일깨워진 적성을 완전히 연마시킨다. 그 일을 영광스레 마무리하는 것이다. 한창 청소년 특유의 반항이 시작되는 시기에 조숙한 소년에게서 나타나는 이상한 태도만큼 교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없다. 천재와 교사들 사이에는 예로부터 깊은 간극이 놓여 있었다. 천재들이 학교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교사들에겐 불쾌 그 자체다. 교사들에게 천재는 자신들에게 존경을 표하지 않는 버릇없고 나쁜 놈들이다. 14살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고 15살에 연애질을 하고 16에 술집에 드나들고 세상에 금지된 책을 읽질 않나. 당돌한 내용의 작문을 쓰질 않나. 때로 조소하는 표정으로 교사들을 응시하질 않나. 교무 수첩에 선동자와 감금형 후보로 기입되는 인물들이 그들이다. 교사는 자기 반에 천재 한 명을 데리고 있느니 바보 몇 명을 데리고 있는 걸 더 좋아한다. 정확히 볼 때 맞는 판단이다. 교사의 임무는 정신적으로 뛰어난 인물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라틴어를 잘하고 산수를 잘하는 건실한 소시민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둘 중 한쪽이 상대로 인해 더 힘들어지고 고통받을 때 교사가 아이로 인해 그렇게 되든 아이가 교사로 인해 그렇게 되든 간에 둘 중 누가 더 폭군이고 누가 더 골칫거리인지 둘 중에 누가 더 상대의 영혼과 삶을 망치고 욕보이는지는 알기가 쉽지 않다. 분노와 수치심을 가지고 자신의 청소년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진정한 천재들의 경우 거의는 늘 상처가 아문다는 것과 학창시절을 힘들게 보냈을지라도 자신들의 좋은 작품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나중에 그들이 세상을 떠나 시간적 거리에서 비롯된 유쾌한 후광이 그들을 감싸면 이제 차세대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그들의 작품을 걸작으로 고귀한 모범으로 소개한다. 규율과 정신 간의 투쟁은 학교마다 예외 없이 되풀이되며 국가와 학교가 매년 등장하는 몇몇 더 심오하고 소중한 인재들을 정신적으로 싹부터 자르고자 숨가쁘게 애쓰는 것을 누누이 보게 된다. 무엇보다 교사들의 미움을 받고 종종 벌을 받고 도망가고 쫓겨난 이들이 나중에 우리 민족의 보물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을 본다. 그러나 그중 여럿은 남몰래 반항하다가 지쳐서 사위어 버린다. 얼마나 많은 수가 그렇게 되는지 누가 알겠는가? 젊은이들은 내 글에서 개성을 부추기는 면을 발견하는 반면 교사들은 정반대로 젊은 영혼들을 가능하면 평범하고 획일화된 존재로 만들고자 한다. 물론 옳은 일이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두 기능, 내가 개인주의로 인도하는 기능과 학교에 일반화시키는 기능은 필수적이며 서로 보완되어야 한다. 들숨과 날숨처럼 모든 양극성을 띤 과정처럼 함께 가야 한다. 이를 이해하고 저항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적대자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지혜와 경외심과 경건이다. 오늘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교사들에게도 이런 자질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세상은 오랜 시간 세상을 단순화하려는 사람들의 손에 좌지우지되고 있다. 이 세상을 언제쯤 회복할 수 있을까? 아마도 우리가 1914년 1차 대전이 일어나면서부터 시작된 파국이 끝나야 가능하려나? 수영 선수가 되어볼까? 한 문인이 20-30년간
애를 써서 친구도 많이 얻고 적도 많이 얻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건 그가 이제 온갖 영예를 과분하게 누리고 투고한 시를 늘 예의 바른 유감의 말과 함께 돌려보내던 언론사 편집국에서 고등학교 교사들을 동원해 그에 대해 긴 기사를 쓰는 것을 보게 된다는 뜻만은 아니다. 그렇다. 그에 그치지 않고 그는 대중들의 목소리도 직접적으로 듣게 된다. 매일 아침 우체부가 한 뭉치의 편지와 소포를 들고 오고 그는 그런 우편물을 통해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는다. 수많은 젊은 동료들의 원고와 첫 책들을 읽게 되는 영예를 누리며 예전에 함께 일하자고 해놓고는 계속해서 시들을 돌려보내던 편집국에서 이제 긴급하게 종종은 전보까지 보내어 국제연맹 혹은 행글라이더 스포츠의 미래에 대해 신문 문예란의 글을 좀 써달라고 요청을 해온다. 젊은 여성 독자들은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하고 나이든 여성 독자들은 자기들의 삶의 비밀이나 그들이 신지학 디오소페회나 크리스천 사이언스 미국의 종교단체에 발을 들이게 된 이유를 소상히 밝혀온다. 백과사전을 구독해달라는 요청도 받는다. 사전에 그의 고명한 이름도 실려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매일 아침 도착하는 우편물은 문인에게 그의 삶과 활동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준다. 모든 문인이 마찬가지다. 하지만 살다 보면 때로는 아침에 일어나 첫 커피와 빵을 먹는 자리에서 이런 우편물들과 정중하게 마주하는 것이 내키지 않을 때도 있다. 독자들의 인사와 바람, 앞으로 쓸 책과 관련한 조언을 받아들일 기분이 아닐 때도 있다. 어제도 그랬다. 그래서 나는 이번엔 뜻밖에도 평소보다 훨씬 더 많아 보이는 우편물을 옆으로 밀어놓고 모자를 쓰고 일단 잠시 산책을 나갔다. 계단을 내려가 이웃인 H씨 방문 앞을 지났다. H씨는 아마도 지금 책상 앞에서 숫자를 적고 있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은행 직원이니까. 하지만 그는 다른 영역에 야심이 있었다. 즉, 그는 내심 운동선수였고 내가 신문과 이웃들과의 대화에서 알아낸 바에 따르면 이즈음 자신이 개발한 특별한 기술로 야심찬 첫 성공을 거둔 참이었다. 즉, H씨는 수영 선수였다. 수영이라는 분야가 얼마나 전망이 어두운지 내게 탄식을 한 적도 여러 번이었다. 그는 취리 호수를 10여 분 만에 가로질렀다. 종단을 했는지 횡단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무지막지하게 빠른 속도였으므로 나는 탄복을 했다. 하지만 그는 어두운 표정으로 수영에서는 별로 이룰 것이 없다고 했다. 수영의 경우 선수들의 기량이 굉장히 뛰어나서 아주 먼 거리라도 순식간에 횡단하게 될 거라고 했다. 그러면 1km를 1분에 완주하게 될 것이며 이런 기록을 갱신할 수 있다고 해도 이쪽을 출발하자마자 저쪽 편에 도착하는 것 외에 뭘 더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하지만 나의 이웃 H씨는 보통 수영 선수가 아니었다. 그는 천재였다. 그는 하루아침에 간단히 새로운 수영 기술을 만들어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영 선수들은 성실하고 훌륭하게 수영을 해왔다. 그런데 지브롤터 해협에서 열렸던 지난번 아동 수영대회에서 볼 수 있었듯이 정말로 수영은 아무런 장애물이나 경계가 없는 종목이 아닌가. 그런데도 지금까지는 순진하게도 늘 직선거리로 수면 가까이에서만 수영을 해왔다. 그리하여 뛰어난 잠수부이기도 했던 나의 친구 H씨는 이제 새로운 스포츠를 만들어내었다. 이 스포츠에서는 수영 선수가 마치 산등성이를 걷는 것처럼 제저에서 지형의 굴곡을 따라 오르락내리락 자명을 한다. H씨는 며칠 전에 이런 방식으로 보된 호수를 횡단했다. 호수 바닥에서 20cm 정도 거리를 유지한 채 자명을 했고 온 세계가 이런 업적에 혀를 내둘렀다. 그럼에도 나는 우리 문인들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H씨가 최근에 이룬 업적이야. 훈련이 잘 된 수영 선수들은 금방 따라할 수 있을 게 아닌가. 그러면 H씨의 명성은 퇴색할 것이다. 그러면 수영이라는 종목은 또 다시 애써 새로운 과제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반면 우리 문인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아직 열린 상태다. 전 세계가 아직 거의 전임미답의 상태로 우리 앞에 넓게 놓여 있다. 물론 인정한다. 호머 이후 2500년에 걸쳐 문학도 진보하긴 했다. 하지만 진보 자체도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진보가 이루어졌다 해도 그건 얼마나 작은 진보인지 이런 생각에 이르자 한결 힘이 솟아서 나는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다.
원래는 곧장 글을 쓰려고 했다. 그러나 아침에 도착한 우편물들이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맙소사, 오늘 아침의 우편물은 평소보다 서너 배는 더 많은 게 아닌가. 나는 약간 짜증스런 기분으로 일단 연함은 개의 편지를 개봉해서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이지 행운의 날이었다. 편지 하나하나가 전부 반가운 내용이었다. 하나같이 존경하오면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시작해 유쾌하고 듣기 좋은 말들 일색이었다. 가까운 곳에 위치한 대학에서는 내가 무슨 공장주나 테너 가수도 아닌데도 내게 명예의 박사학위를 수여하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투고한 시대를 번번이 되돌려보내던 유명 일간지 슈바인프루터 차이퉁은 내게 어떤 형태든 어떤 분야든 괜찮으니 글을 써달라며 간곡히 청해왔다. 내가 어떤 말을 하건 편집국과 독자들은 대환영이라는 것이었다. 편지를 여는 족족 그런 내용들이 계속되었다. 시립극장 소속의 매력적인 갈색머리 미녀 여가수이다는 나를 드라이브에 초대했고, 도르트문트와 칼스루의 사진작가는 각각 사진 촬영차 그 지역으로 왕림해 줄 것을 거의 애원조로 부탁해왔다. 무료로 3개월간 새 자동차를 시험 운전해 보게끔 해주겠다는 제안도 있었다. 진지하게 빠졌거나 신조로아스터교를 신봉하는 여성 독자들의 편지는 하나도 없었고, 김나지움 학생이 읽고 소감을 말해달라며 보내온 모마 비극이나 혁명의 드라마도 없었다. 놀라운 일이었다. 살다 보니 이런 멋진 날도 있구먼. 50세 생일에도 60세 생일에도 이에 버금가는 승리를 거머쥐어 본 적이 없는데 과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나머지 편지들은 점심을 먹은 뒤에 읽어보기로 했다. 그런데 예쁘게 포장된 소포 하나가 눈에 쏙 들어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보아하니 책이나 원고 따위는 아닌 듯 싶었다. 그보다는 좀 더 반가운 물건일 것 같은 예감에 나는 끈을 자르고 포장을 벗겨내었다. 속 포장을 한 분홍색 박엽지가 드러나며 은은한 향기가 훅 느껴졌다. 내용물은 뭔가 부들부들한 종류인 듯했다. 나는 무슨 제막식 때 위엄있게 천을 걷고 기념비를 드러내듯 조심스럽게 속 포장을 걷고 아주 신축성 있고 고급스런 천으로 된 내용물과 마주했다. 이게 뭘까? 나는 당황해서 그 물건을 집어 의자 위에 펼쳐보았다. 그건 비단 같은 광택을 지닌 트리코트 원단으로 된 검은 수영복이었다. 수영복의 가슴 부분에 밝은 빨간색의 커다란 하트 모양의 천이 되어져 있고 가장자리는 십자수로 마감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빨간색 하트 안에 검은 글씨로 이렇게 수놓아져 있었다. 독보적인 자명 선수, 위대한 하일리에게 맙소사. 이제야 드디어 나는 이 많은 아침 우편물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랬다. 다시 보니 이 모든 것이 이웃인 H씨에게 온 것이었다. 지금 책상 앞에서 연필을 깎고 있을. 그러나 내일이면 은행을 사직하고 매일 같이 당도하는 초청을 따라 베를린으로, 미국으로, 파리로, 런던으로 나다닐 수영선수 H씨에게. 화가 나고 약간 침울해져서 나는 다시 한번 밖으로 나가 부두 쪽으로 터덜터덜 걸어갔다. 그쪽에 취리 호수가 있었기에 나는 호수를 바라보며 차라리 수영으로 갈아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다. 세계 기록을 세울 수는 없겠지만 몸은 아직도 민첩하지 않은가. 어렸을 때는 나도 수영을 곧잘 했었는데 말이다. 주에서 개최하는 시니어 수영대회에서 주목을 얻어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하지만 다음 순간 호수 물이 진저리 쳐질 정도로 차갑고 축축해 보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H씨는 여기에서 저편 호숫가까지 정말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단 10분에 완주한다는 사실이 뇌리를 스쳤다. 그러자 다시금 문학에서 얼마나 무궁무진한 목표와 과제들이 감사하게도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가 떠올랐다. 그렇다. 나는 공손히 사과하며 H씨에게 우편물을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다음번에 그가 출연하는 수영쇼가 열리면 입장권을 달라고 해야지. 간혹 유수의 언론 편집부랑 일할 기회가 있으면 내 소개도 한마디 해달라고. 그래서 내 시도 좀 실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해봐야겠다. 그러나 어쨌든 수영일랑 잉어와 농어에게 맡겨두고 나는 계속 글이나 써야겠다. 그렇잖아도 며칠 전부터 봄에 대한 시를 쓰는데 정신이 빼앗겨 있던 참이다. 봄에 관한 시 할까? 혹은 나무에서 돋아나는 끈적끈적한 새순에서 나는 독특한 향기와 그것이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할까? 새싹처럼 푸릇푸릇
피어나는 마음의 일을 언젠가 어느 정도 마음에 들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일이 힘들고 거의 불가능하게 보이긴 하지만 나는 내 수공업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내 생의 과업을 회피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우리와 똑같은 것, 그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들이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외에 다른 현실은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도 비현실적으로 사는 것은 그들이 바깥에 보이는 것만을 진짜로 여기고 내면 세계에는 전혀 발언권을 주지 않기 때문이야. 하지만 일단 다른 걸 알아버리면 더 이상 대부분이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게 되지. 개성을 잡아먹는 우리의 산업계와 학계에 조언 같은 걸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산업과 학문에 더 이상 개성적인 사람이 필요 없다면 그런 사람을 쓰지 않으면 될 터이다. 그러나 예술이 크게 파탄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어지간히 견딜 만한 삶의 가능성을 가진 섬에 거주하는 우리 예술가들은 예나 지금이나 다른 법칙을 따라야 한다. 우리에게 개성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기본 조건이고 숨 쉴 수 있는 공기이고 필수불가결한 자본이다. 내게 예술가란 스스로 살아있고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와 필요를 가진 모든 사람이다. 자신의 힘의 토대를 의식하고 그 토대 위에서 타고난 법칙에 따라 스스로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어떤 활동이나 삶의 방식이 그 본질과 영향이 좋은 건축물에서 둥근 천장과 벽, 그리고 지붕과 기둥의 관계처럼 자신의 토대와 명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는 한 그런 활동이나 방식에 매몰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비폭력. 폭력은 악한 것.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비폭력이 유일한 길입니다. 비폭력은 결코 모두의 길은 아니지요. 더구나 세계사를 만들고자 하는 이들의 길은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알면 더 자유롭고 평온하게 살 수 있지요. 불의를 행하는 것보다는 불의를 견디는 것이 낫습니다. 폭력을 수단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하는 것은 잘못된 일. 세계사의 밝은 새 시대는 다음 전쟁들에 승리한 이들이 아니라 고난을 견딘 이들, 폭력을 포기한 이들에 의해 창조될 것입니다. 안개 속에서 이상하여라. 안개 속을 거니는 것은 모든 덤불과 돌은 고독하고 어떤 나무도 다른 나무를 보지 못하네. 모두가 혼자라네. 내 삶이 아직 환했을 때는 세상이 친구로 가득했었지. 그런데 이제 안개가 내리니 그 누구도 보이지 않네. 피할 수 없게 모든 이로부터 살며시 사람을 갈라놓는 어둠을 알지 못하는 자, 정녕 지혜롭다 할 수 없으이 이상하여라. 안개 속을 거니는 것은 인생은 고독한 것.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네. 모두가 혼자라네. 오늘 리뷰를 통해 우리는 해세가 보여준 젊은 시절의 격정과 그 속에서 발견한 인간 본연의 자유와 개성, 그리고 고독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았습니다. 사회의 규범과 권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이 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소중한 가르침을 줍니다. 여러분도 이 글을 통해 자신만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을 드렸기를 바라며 다음 리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